일부 회색 도시의 무언의 약속. 부산역 광장의 아침은 늘 100가지의 소리와 1000가지의 냄새로 시작됩니다. 밤새 정박했던 거대한 여객선이 길게 울어대는 백고동 소리,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기차의 육중한 마찰음, 분주하게 캐리어를 끄는 바퀴 소리,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의 배경에는 부산의 명물인 뜨끈한 어묵 국물 냄새가 늘 안개처럼 배어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 출근길은 매일 아침 이 풍경 위를 복사기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회색 도시의 평범한 40대 직장인 김민준입니다. 해운대의 작은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사춘기 아들과 가끔 전쟁을 치르고 만성 피로를 달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종류의 아저씨일 겁니다. 대단한 부자도 대단한 의인도 못 되는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려는 사람 중 하나일 뿐이죠. 그리고 제 하루는 늘 2잔의 커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역 1층 편의점에서 파는 1,500원짜리 따뜻한 캔커피. 하나는 밤샘 근무로 뻑뻑한 제 눈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광장 동쪽 비둘기떼가 유난히 많이 모이는 3번 출구 앞 기둥. 늘 같은 자리에 그림자처럼 앉아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노숙자라고 불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에도 그의 잿빛 외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고 덥수룩한 수염과 깊게 팬 주름은 그의 나이를 짐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노숙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절대 구걸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광장을 오가는 사람들을 세상을 관조하듯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에는 체념도 분노도 아닌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커피를 건넨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유독 추웠던 어느 아침이었죠. 제 손에 들린 따뜻한 캔커피가 민망할 정도로 그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커피를 내밀자 그는 처음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머쓱해서 손을 거두려던 찰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무 말 없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손으로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보여준 유일한 의사표시는 고개를 한번 작게 까딱 하고 움직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이의 유일한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그에게 커피를 건넸고 그는 매일 아침 말없이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이에 생긴 무언의 약속이자 삭막한 도시에서 제가 지키는 아주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월요일. 여느 때처럼 커피 2잔을 사들고 그의 자리로 갔을 때 그는 평소와 달리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그의 텅 비어있던 눈은 그날따라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듯 초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여기 커피. 제가 말을 건네며 커피를 내미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품에 보물처럼 안고 있던 낡은 천가방을 제 발 앞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그 행동은 난폭했다기보다 절박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1년 넘게 마주쳤지만 단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었던 그의 눈동자.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간절함과 애원,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끝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내 고개를 돌려 비에 젖은 광장을 가로질러 인파 속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제게서 도망치듯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다 빗물에 젖어가는 가방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끈적한 오물이 묻어있는 낡고해진 가방. 혹시 위험한 물건은 아닐까? 아니면 귀찮은 일에 엮이는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고 가버릴까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던 그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돈다발도 위험한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닐에 여러 겹 쌓인 낡은 통장 한 개, 손때 묻은 낡은 아기 사진 한 장, 그리고 녹슨 열쇠 꾸러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부 낡은 가방이 열어젖힌 한 남자의 인생.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저는 집으로 가는 대신 가방 속 통장을 들고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의 젊은 직원은 처음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고객님, 타인의 통장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절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이 통장 주인이신 것 같은 분이 오늘 아침에 이걸 저한테 던져놓고 사라지셨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잠시 고민하더니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통장 명의만은 알려주었습니다. 최정훈, 1968년생. 통장은 20년 전에 개설되어 있었고 거래 내역은 보면 볼수록 기이했습니다. 매달 며칠 간격으로 3만 원, 5만 원 같은 소액이 꾸준히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입금자명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고물상, 인력사무소, 폐지 같은 단어들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지난 20년간 단 한 번의 출금 기록도 없었습니다. 잔액은 놀랍게도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노숙자의 통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휴가를 내고 본격적으로 그의 흔적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서는 열쇠 꾸러미. 그 중에는 오래된 목욕탕 사물함 열쇠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쇠에 희미하게 적힌 만수장이라는 상호를 들고 저는 부산의 오래된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곳. 저는 수정동, 초량동 일대의 좁은 골목을 몇 시간이나 헤맸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한 구멍가게 할머니에게서 결정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수장? 아, 그거 10년도 더 전에 망했지. 저기 언덕배기에 건물은 아직 남아 있을 거야. 할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목욕탕 건물이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사물함들. 열쇠를 꼽고 돌리자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녹슨 문이 열렸습니다. 사물함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 남자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빛바랜 일기장 여러 권, 2000년대 초반의 벤처 기업 관련 신문 스크랩, 그리고 아기였던 사진 속 여자아이가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커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밤늦도록 그의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최정훈. 그는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한국의 빌 게이츠를 꿈꾸던 아주 유망한 IT 벤처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오늘 처음으로 아빠 하고 불렀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수진아, 아빠가 꼭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오늘 드디어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았다. 이제 정말 성공할 수 있다. 일기장 내용이 2002년 9월. 박상진, 그 개새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 전 재산, 아니 내 인생을 전부 들고 사라졌다. 집도 차도 회사도 모두 끝났다. 아내는 매일 울기만 하고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다. 저 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빠 자격이 없다. 일기장 내용 3, 2003년 1월.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차라리 아빠가 없으면 너는 보육시설에서라도 제대로 클 수 있겠지. 아빠는 너에게 짐이 될 뿐이다. 언젠가, 아주 언젠가 아빠가 모든 빚을 다 갚고 떳떳해지면 그때 널 찾아갈게. 부디 아빠를 용서하지 마라.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위해 스스로 세상에서 사라지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노숙자가 되어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간 통장에 모았던 것은 언젠가 딸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자 그의 평생에 걸친 속죄였습니다. 3부 20년 만에 배달, 그리고 한 아버지의 이름.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저는 한 남자의 인생이 담긴 무거운 비밀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왜 제게 이 가방을 맡긴 것일까? 아마도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던 것이겠지요. 매일 아침 커피를 건네던 저를 그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의 딸 수진 씨를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아내의 이름과 어릴 적 살던 동네를 단서로 며칠을 더 수소문했습니다. 주민센터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옛 동네의 부동산을 찾아가 오래된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대 후반의 어엿한 사회인이 된 수진 씨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나가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사진 속 아기의 모습을 간직한 맑은 눈의 젊은 여성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자신과 어머니를 버린 무책임한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 누구신데 저희 아버지 얘기를 꺼내시는 거죠? 그 사람 저희한텐 죽은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가방 속 물건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그녀의 어릴 적 사진, 아버지의 일기장, 그리고 통장. 그녀는 처음에는 저를 사기꾼 취급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필체가 고스란히 담긴 일기장과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고는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저는 최정훈 씨가 20년간 모은 통장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수진 씨는 통장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3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랑이었고 한 남자의 평생에 걸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정훈 씨는 다시 부산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세상과 작별했거나 혹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요즘도 매일 아침 부산역에서 2잔의 커피를 삽니다. 하나는 제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그를 위해 광장의 빈 기둥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날 그가 제게 던진 가방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 남자의 인생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이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타인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따뜻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회색 도시 속에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커피 한 잔 값의 작은 기적을 배달하고 있습니다.